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40을 간 넘긴 한 남자 김성호라고 합니다. 흔히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 하나가 바로 부모 복이라고들 하지요. 부모 될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것은 오롯이 하늘이 내려주는 귀한 복일 겁니다. 그리고 간혹피로 이어진 부모님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부모님을 만나는 크나큰 행운을 얻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행운아 중 한 명이 바로 저랍니다. 제 사연은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저의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번듯한 어른으로 성장한 제가 스스로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생겼던 한바탕 소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변 이웃의 흔한 속사정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마음으로 이어진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 어느 먼 친척의 손에 이끌려 고작 4살의 나이에 경기도 외곽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 친척분이 어떤 사정으로 저를 그곳에 맡기셨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곳 보육원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친척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저를 데려가길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저는 늘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부러워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사실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구나 하는 생각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키웠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만 그 안에도 엄연히 힘의 논리가 존재했죠.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센 몇몇 형들은 저처럼 어리고 약한 아이들을 놀리고 때리는 등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가뜩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주눅 들어 있던 저는 그 때문에 더욱더 어깨를 둥글게 말고 다니는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원장님과 몇 분의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그런 저를 안쓰럽게 지켜보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분, 저의 어머니입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시내에서 작은 소머리국밥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희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오시고 후원금도 보내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보육원 마당 한 구석에서 저보다 2살 위인 형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주머니에 있던 얼마 전 후원자분께 받은 낡은 사탕 몇 알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죠. 제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그들은 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서러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던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고개를 들어보니 국밥가게 아주머니, 그러니까 제 어머니께서 무서운 표정으로 저희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던 형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셨고 그 기세에 눌린 형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셔츠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제 몸을 일으켜 먼지를 털어주시고는 제 손을 잡고 의무실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유독 구석에서 풀 죽어 지내는 제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언제부턴가 봉사활동을 오시면 저부터 먼저 찾으시고는 했죠. 그리고 제게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따로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제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풀이 죽어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너도 이제 8살이나 됐는데 누가 괴롭히면 하지 마 하고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지. 아무리 괴롭혀도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잖아. 그럼 사람들은 네가 그래도 되는 아이인 줄 알고 더 함부로 대하는 거야.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안 당해봐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 형들을 이겨요. 그리고 대들면 형들이 저를 더 심하게 괴롭힐 텐데. 저한테는 여기가 집이니까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단 말이에요. 제 서러운 하소연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구하라고 왕따시키고 보육원에서는 형들이 모자란 놈이라고 따돌리고 제가 이렇게 못나서 부모님도 저를 버리신 걸까요?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소연하는 저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대뜸 당신 자신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자신이 저를 그토록 각별하게 챙겨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서러운 울음과 하소연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어주시던 국밥가게 아주머니.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소매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 성호야. 내 부모님도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을 게다. 그리고 네가 모자란 아이인지 아닌지는 아직 다 커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니? 설사 네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한들 세상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하거나 괴롭혀도 될 권리는 없단다. 넌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귀한 아이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잠시 울음을 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정말 바보 같아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성호야, 사실 이 아주머니도 너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단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늘 당당하고 씩씩해 보이시는 아주머니께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말이요, 아주머니는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항상 웃으시고 힘도 세시고. 그렇지, 아주머니도 지금은 이렇게 씩씩하지만 어릴 때는 너처럼 매일같이 울고 보육원 언니 오빠들한테 쟤는 음침하다는 이유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었어. 그래서 성호 너를 보면 아주머니는 자꾸 옛날 내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단다. 어머니의 고백은 제게 큰 충격이자 위로였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 지금은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사람들한테 평생 그렇게 지고만 살기 싫어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웠다. 성호 너한테는 아직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세상에는 정말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수두룩하단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누군가가 불쌍하다고 너를 선뜻 도와주지도 않고 하다못해 목청껏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라도 지르지 않는 이상은 말이야. 자신의 삶은 결국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가 움켜쥐고 헤쳐나가야 하는 법이란다. 만약 우리 성호가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이 아주머니가 네 등 뒤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줄게. 약속한다. 어머니의 말씀은 어린 제가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저와 똑같이 보육원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아무도 내 편 하나 없는 이곳에서 기꺼이 제 편이 되어 저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용기가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또다시 저를 괴롭히려고 다가오던 그 형들 앞에서 저는 정말로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무서워서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그중 가장 힘이 센 형의 다리를 제 작은 이로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죠. 물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온몸에 시퍼런 멍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거나 비참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 형들은 제가 독종이라며 저를 슬슬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주말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오신 어머니께서는 제 얼굴과 팔다리에 가득한 멍 자국들을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원장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원장님 앞에서 그야말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굉장히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간곡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원장님 혼자서 여러 아이들을 똑같이 보살피고 아껴주셔야 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애 얼굴이 이 지경이 되도록 다른 애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면 어떡하십니까? 어른이라면 아이들을 이런 폭력으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아이고 사모님, 진정하시고 앉아서 말씀하세요. 성호 저 녀석도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았는지 형들 중 한 녀석도 저 녀석 때문에 팔에 이빨 자국이 심하게 났다고 하던데요. 라며 저를 나무라려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를 감싸시며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요, 맞고만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맞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작이 누구였든 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단호하고도 강인한 모습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 태어나 제가 처음으로 만난 아무런 조건 없이 제 편이 되어주는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눈앞에 계신 이 아주머니라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저는 아주머니를 마음속으로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입 밖으로 참아 그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만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은 어둡고 외로웠던 제 유년 시절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 등불을 따라 저는 아주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신 어머니께서 제가 9살이 되던 해 봄날 저를 정식으로 입양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남편분이신 아버지 김창덕 씨와 저보다 1살 어린 딸 수아와 함께 저를 보러 보육원에 몇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뵈었을 때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덤프트럭 운전 일을 하시는 아버지는 커다란 풍채만큼이나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푸근하고 자상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호의 아저씨랑 아주머니랑 같이 왔을 때 몇 번 봤었지. 이제부터 아주머니는 성호 내 엄마고 아저씨는 내 아버지란다. 그리고 얘는 내 여동생 수아야. 우리 성호 내 엄마가 너 입양하고 싶어서 집에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런 네가 결국 우리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품으로 오는구나. 우리 앞으로 정말 잘 지내보자꾸나. 아버지의 따뜻한 환영 인사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동생 수아도 처음에는 낯선 저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오빠라고 부르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진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으로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쉬는 날마다 저를 데리고 나가 함께 공도 차고 자전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원에서 다른 아버지들이 아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이제 아빠가 있다는 생각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부모님의 조건 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저는 고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주눅 들거나 친구들의 놀림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친구들과 어울렸고 공부에도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 흥미를 느꼈고 성적도 곧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생긴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를 곧잘 하는 것을 보시고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제 교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느 늦은 가을밤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방으로 운행을 다녀오시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의 정면 충돌 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와 어머니 그리고 수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번 주말에는 다 같이 낚시나 가자꾸나라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고를 낸 젊은 운전자는 저희 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아내와 크게 다투고 속상한 마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아는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한 저 같은 놈은 살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사죄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왜 멀쩡히 살아있는 거냐고. 난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대신해 그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저희 가족이 원했던 만큼 길고 무거운 형량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물론 판사님께서도 수많은 판례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당한 판결을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원통함이 이성을 앞서 있었기에 재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길에서 아들과 함께 공을 차거나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다른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치솟아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저와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던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내 편이었던 아버지가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저는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가슴 한구석에 묻고 다시 한번 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수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저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꿈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깊은 회의감 속에서 저는 법조인이 되어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로스쿨에서의 힘든 학업을 버텨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홀로 국밥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와 수아의 학비를 버셔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지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시며 우리 아들 조금만 더 힘내자.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게다. 라며 저를 격려해 주시곤 했습니다. 여동생 수아 역시 철이 일찍 들어 집안일을 돕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학업에 보탬이 되려 애썼습니다. 가족들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힘든 로스쿨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울음소리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장하다, 아주 장해. 우리 아들, 네 아버지가 이걸 보셨어야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우시기만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변호사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야겠다. 아니 아예 네 아버지 트럭에 현수막이라도 크게 걸고 다닐까. 김창덕 아들 김성호 축 변호사 되다. 이렇게 말이야. 저는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한사코 말렸음에도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며칠 뒤 작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가게 앞에 걸어두셨더군요. 그 와중에 옆에서 엄마, 그거 너무 작아. 더 크게 만들어야지. 라며 부추기던 수에게 제가 눈을 흘겼던 기억도 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던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활동하며 경력을 쌓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 로펌에 취업하여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낮에는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하고 법정에 서고 밤에는 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주경야독하는 바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고 하루빨리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더욱 채찍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수많은 시험과 면접 등 길고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마침내 30 후반의 나이에 그토록 염원하던 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와는 달리 어머니께서는 이번에는 크게 호들갑을 떨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법복을 입은 제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호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보고 참으로 대견해 하고 계실 게다. 부디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망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억울한 사람에게는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합당한 벌과 함께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평하고 현명한 판사가 되기를 바란다. 참으로 장하다, 우리 아들. 어머니께서는 혹시라도 제가 아버지의 일로 인해 분노나 복수심에 사로잡혀 공정하지 못한 판사가 될까봐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고 그 말씀을 평생의 지표로 삼아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하며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다루어야 했고, 때로는 인간적인 고뇌와 법적인 판단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법과 양심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부자애라는 깊은 슬픔을 극복하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저를 구원해 주신 어머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어머니와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걸어가야 할 정의의 길이라고 믿으면서요. 판사로 임용된 후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 받았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불합리와 맞서 싸우고 스스로를 아끼면서도 세상에 온정을 베푸는 법, 더 나아가 세상에 이로움을 퍼뜨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제 어머니셨으니까요. 그 가르침을 따라 저는 늘 봉사활동을 꾸준히 다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기부와 후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의 또 다른 의미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해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예비 아내 최정이었습니다. 제가 39살 되던 해였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주말마다 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기 씨는 그곳에서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간혹 봉사자들에게 괜한 트집을 잡거나 역정을 내시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도 있었는데, 다른 봉사자들은 당황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기 씨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힘든 내색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녀의 모습이 제 눈에는 유독 특별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이 일었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기 씨, 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항상 인상 한번 안 찌푸리시고 늘 친절하세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기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겠어요, 성호 씨.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화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평생 참 험난한 인생사를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형편까지 어려우시니 간혹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오해하시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나온 삶이 고단해서 그러신 거겠지, 처음부터 저런 분들은 아니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 오히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져서 화가 스르르 누그러지곤 해요. 그리고 대부분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얘기를 편하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많이들 외로워하시고요. 저는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예비 아내, 아니 그때는 정희 씨였던 그녀의 말은 제게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막연하게 봉사한다, 좋은 일 한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지, 봉사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각박한 인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까지 깊이 들여다볼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공부와 일에만 매진하느라 연애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조차 잊고 살았던 제게 그녀의 깊은 속내는 신선한 충격이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호감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진심으로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제 과거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 번도 뵌 적 없는 저희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께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강인함과 현명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더욱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씨가 저희 집에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드리러 오던 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아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기 전부터 성호 씨를 통해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진심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만약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꼭 어머님을 닮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젊은 처자가 어쩜 저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예쁘고 곱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정희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허허,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을꼬. 허락은 무슨 허락이야. 자네처럼 착하고 반듯한 아가씨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지. 앞으로 우리 아주 좋은 고부 사이가 될 것 같구나. 예비 아내를 보러 그날 친정에 와 있었던 저보다 먼저 결혼한 제 여동생 수아 또한 오빠 대체 어디서 저런 선녀를 데려온 거야 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 이후 저는 예비척에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도 저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시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기에 저희 결혼에는 이제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던 그때, 저는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저희는 정식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와 정희 씨는 물론이고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 수아 그리고 정기 씨네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정기 씨의 올케, 그러니까 처남댁은 사업 일정 때문에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의 한정식 식당, 조용하고 아늑한 별실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긴장감 속에서 인사가 오갔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자식들 비안찬이 오가고 저희 어머니와 예비 장모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자매처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셨죠. 예비 장인어른께서도 과묵하시지만 온화한 미소로 저희를 바라보셨고 예비 처남도 듬직한 모습으로 누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 장모님께서 술잔을 비우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술에 한이라도 맺힌 사람처럼 영업 후 술을 시키고 잔을 채우셨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 몇 번이나 눈치를 주며 말리셨지만 장모님께서는 여보, 오늘같이 좋은 날 기분 좋게 한잔하는 건데 왜 그래요라며 가볍게 무시하시더군요. 어른들이 함께 계신 자리이니 정희 씨는 뭐라 말도 못하고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저러시다 정말 취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비 장모님께서는 음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혓바닥이 꼬일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만건의 축제가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부인, 이제 미리 사부인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지요? 예비 장모님께서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저희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듣자 하니 보육원에서 고생하던 우리 성호 서방을 데려다가 이렇게 훌륭한 판사로 키워내셨다면서요.
아이고, 돌아가신 우리 바깥사돈 어른께서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고 역시 사람은 운명이란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사돈 어른과 사부인으로 만나게 될 운명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게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과찬이십니다, 사부인. 이라며 겸손하게 답하셨지만 예비 장모님의 칭찬은 어딘가 모르게 가시가 돋쳐 있는 듯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고생하던 데려다가 같은 단어 선택이 유독 귀에 거슬렸죠. 제 여동생 수아가 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돈 어르신께서 저희 오빠를 너무 좋게 봐주시네요. 그래도 사부인 저희 오빠가 판사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아의 말에 예비 장모님께서는 발끈하셨습니다. 뭐라고? 이 아가씨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내 사위 될 사람 훌륭하다는데 그게 뭐 그리 안 있고 온 일이라고. 그리고 내가 언제 빌빌거렸다고 그래. 예비 장인어른께서 황급히 아내를 말리셨습니다. 여보, 지금 술이 과했소.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는데 당신 얼른 그 입 다물지 못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이보세요, 사부인. 예비 장모님께서는 이제 아예 저희 어머니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지금 속으로 기분 째지죠? 그 보육원에서 데려온 애가 이렇게 대박 복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판사 사위라니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시겠네. 만약에 그 애가 판사 말고 어디 별 볼 일 없는 거렁뱅이로 자랐으면 지금 사부인 입에서 과연 그런 운명 타령이 나왔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하시지요. 아, 진짜 더럽게 고상한 척들은 판사 엄마라 이거지. 이거 정작 자기는 냄새나는 소머리국밥이나 팔아먹는 시장통, 안악내 주제에 소머리국밥 하는 여자가 아주 용됐네. 용됐어. 가짜 엄마 주제에 판사 아들까지 떡하니 두고 아주 떵떵거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애가 똑똑해서 판사가 된 거지. 뭐 자기가 잘나서 판사라도 만들었다는 거야. 뭐야,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은 그야말로 저질스럽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저와 수아는 얼굴이 시뻘개졌고 매제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기 씨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이미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예비 장모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우리 사부인 훌륭하시네. 어쩌네 하는 소리 좀 그만해요. 나도 우리 정희 정수 예비 처남 잘 키웠어요. 나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정희 너도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좋은 분이네. 어쩌네 하는 소리 좀 그만 좀 해. 저기, 저 국밥이나 파는 초라한 여자보다는 전직 공무원 남편 두고 젊었을 적에 우아하게 피아노나 가르치고 살았던 내가 훨씬 더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녀는 이제 아예 저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서방, 너 결혼하고 나서 저 따위 가짜 엄마 대접한답시고 내 딸 고생시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아니 아예 우리가 구해주기로 한 신혼집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처가살이를 하는 게 어때? 저런 가짜 말고 우리 딸 친부모인 내가 진정한 부모 사랑이 뭔지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해줄게. 어이구, 불쌍한 고아 나으리 이 애미가 자네를 내 친아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겠다고. 예비 장모님께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상견례장 분위기를 그야말로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처남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고 정희 씨는 황급히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죠. 저와 수아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상태였고 매제는 너무 놀라 입만 벌린 채
냉수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장모님이고 뭐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며 벌떡 일어나 화를 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말리려는 듯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무례하고 부당한 상대와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법을 제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이 바로 눈앞에 계신 저희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보여주실 차례였습니다. 예비 장모의 막말이 극에 달하고 제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저를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보육원에서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제게 무례하고 부당한 상대와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법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이 바로 눈앞에 저희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그 가르침을 보여주실 차례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른 쪽 손이 올려져 있던 식탁을 주먹으로 탁 하고 내리치셨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았죠. 예비 장모님 역시 순간적으로 딸꾹질까지 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치 성난 암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저희 어머니의 통쾌한 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부인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양반이시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피아노 치는 일보다 소머리 국밥 하는 일이 덜 고상하다고 합디까?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다고? 함부로 남의 생업을 가지고 고상한 애만에 그 수준을 따지는 그쪽의 그 천박한 사고방식이야말로 덜 고상한 것을 넘어서 아주 무례하고 저급하기 짝이 없소이다. 예비 장모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감히 가짜 엄마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으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성호를 보육원에서 데려온 그날부터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 성호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호가 판사가 아니라 당신 말 맞다나 별 볼 일 없는 거렁뱅이가 되었어도 저는 이 가슴으로 내 아들 똑같이 품었을 겁니다. 판사 아들 물론 좋지요. 자랑스럽고 말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성호가 단지 판사여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심성 착하고 반듯한 아이로 자라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들 잘 키운 엄마라고 충분히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기양을 이렇게 바르고 예쁘게 잘 키우신 댁도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남 칭찬하는 건 듣기 싫어하고 사사건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도 될 말과 안 될 말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입 밖에 내뱉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같이 교양 없고 상스러운 사람을 내 아들의 장모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 결혼 너는 찬성 못하겠소이다. 그 말에 예비 장모님은 정신이 번쩍 든 듯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치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신 말 다 했어요.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예비 장모님의 기세를 단숨에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보육원에서 자랄 때부터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깔보는 인간들은 그게 친언니든 친오빠든 가릴 것 없이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며 살았소이다. 그런데
지금 감히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멀쩡히 부모 사랑 듬뿍 받고 반듯하게 잘 자란 내 아들한테 고하니 불쌍하다느니 그런 망발을 해. 내가 오늘 당신 인생 한번 진짜 불쌍하게 만들어줘. 또 한 번만 더 내 아들 무시하는 말을 그 더러운 입으로 짓거려봐. 그때는 당신 내가 아주 산채로 잡아다가 뜨끈한 국밥으로 팍팍 끓여버릴 테니까. 알았소. 어디 한번 더 나불거려 보시지. 예비 장모님과의 대화는 정말이지 다른 의미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정말로 몰랐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는지 떡 벌어진 입을 다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세등등하던 예비 장모님께서는 어머니의 그 어마어마한 일갈에 어느새 눈을 내리깔고 무릎까지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마치 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요. 어머니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가치도 없다 가자라고 소리치신 후 먼저 방을 휑하니 나가버리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와 수아, 그리고 매제는 황급히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방 안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의 예비 장인어른과 처남,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는 정기 씨만이 남아있었죠. 어머니의 그 통쾌한 가르침은 마치 제 마음속에 맺혀있던 오랜 응어리가 한순간에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시에 저런 분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지만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저희 가족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싸늘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처남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정기 씨는 그런 어머니와 저희 가족 사이에서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처남, 오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분을 제 장모님으로 모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기 씨, 미안하오. 당신과 나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소. 우리 그냥 파혼합시다. 제 단호한 말에 정기 씨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호 씨, 제발 우리 엄마가 술에 취했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정희 씨.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예비 장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니 저기요. 제가 제 힘으로 알아서 판사가 되었다고요. 그쪽께서는 과연 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애틋하게 저를 키워주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판사는커녕 대학 문턱도 못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구석에 숨어서 울기만 하던 제게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빠져 있던 제게 법조인이라는 직업의 본질을 일깨워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소머리 국밥을 팔든 그 무엇을 하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존경스러운 인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제 어머니란 말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어떤 분이셨건 간에 제게 어머니는 절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런 제 어머니를 가짜 엄마라고 모욕한 그쪽은 술에 취해 딸 자식 파혼시킨 한심한 엄마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2번 다시 볼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흐느끼며 제 이름을 부르는 정기 씨를 뒤로 한 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 밖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수아 부부와 저희 어머니께서 서 계시더군요. 제가 한 말을 밖에서 다 들으셨는지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힘이 쭉 빠진 제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상심이 크겠구나 아들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보다 어머니께서 더 마음 상하셨을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저런 못된 말을 듣게 해드려서요. 아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네가 어찌 알았겠니? 속상해하지 마라. 얼른 집에 가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정기 씨에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괜히 마음만 약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정기 씨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초췌한 얼굴의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성호 씨, 왜 왔냐니요? 제 마음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돌아가줘요. 성호 씨, 우리 엄마가 한 행동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저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래도 그냥 우리 결혼하지 않고 이대로 만나기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영원히 성호 씨랑 이렇게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겠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예비 장모님께서 술에서 깨신 뒤 정기 씨의 집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평소에도 술 때문에 그렇게 자신과 싸워대더니 그 망할 놈의 주사로 그 못난 미천다 드러내고 자식 혼사까지 망쳐놓으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며 당신 같은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을 선언하셨다고 하더군요. 예비 처남 역시 술 때문에 이미 자기 아내와도 몇 번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정기 씨는 나도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다며 그 뒤로 어머니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정기 씨와 아버지께 울면서 사과하고 계시지만 이게 어디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냐며 자기도 엄마가 너무 밉고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하소연하는 정희 씨를 애써 돌려보냈지만 저 또한 마음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누구보다 현명하고 착했던 정희 씨에게 저 또한 너무나 큰 마음을 이미 내어주었으니까요. 그녀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녀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고 결국 정기 씨는 제게 이런 내용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계속 저를 밀어내셔야 했던 성호 씨 마음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셨을까요? 제가 제 힘들매만 치우쳐서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는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동안 정말 많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그 좋았던 시간들을 이렇게 끝내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어디에 계시든 성호 씨와 어머님의 앞날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빌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2번 다시 정희 씨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고 어쩌면 내 인생의 결혼이란 정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마저 들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을 나오니 거실 소파에 어머니께서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황급히 마른 눈물 자국을 지워내려 손으로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냐 아들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죠.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성호야, 사실 그동안 정이 그 아이가 나한테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었단다. 죄송하다고 꼭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는 걸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괜히 내 마음만 더 약해질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랬더니 아까 전에 앞으로 부디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내용의 마지막 문자가 나한테도 왔더구나. 어머니께도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왠지 그럴 것 같더라. 그러니 네가 아까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게지. 어머니께서는 잠시 뜨개질을 멈추시고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실
정기한테 그동안 연락 온 걸 너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건 어차피 달라질 건 없는데 괜히 내 마음만 더 아프게 할 것 같아서였다. 나도 사람인지라 그 일로 화도 많이 났었고 그런 사람을 내 가족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 내 결혼을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 안 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요즘 내 예비 장모였던 그 여자 박 여사라고 하던가 그 양반이 매일같이 내 국밥 가게에 찾아오고 있단다. 오늘로 벌써 닷새째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비 장모님은 그날 이후 제게 단 한 번도 사과 전화 한 통 없었기에 저는 끝까지 참 뻔뻔하고 반성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상견례 바로 다음 날이었지. 정기 아버지가 내 가게로 직접 찾아와서 내게 머리 숙여 사죄를 하더구나. 파혼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안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 말이야. 그전에도 자기 아내가 돈 좀 잘 벌고 친정이 좀 잘 산다고 해서 시댁을 무시한다며 술만 먹으면 몇 번이나 난동을 피워댔다고 하더군.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던 오빠들이랑 늘 비교당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시기 질투도 심하고 피해의식도 아주 심한 사람이었다고. 그동안은 그렇게 자라온 환경이 안쓰러워서 웬만한 건 다 참고 살아줬는데 이번에 정기가 파혼당하는 걸 보고 이러다 자기 아들까지 이혼시킬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조만간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건 내 알 바 아니니 알아서들 하시라고 하고 돌려보냈지.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정기 어머니인 그 박 여사가 내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구나. 딸은 자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남편한테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면서 제발 한 번만 파혼을 다시 고려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걸 왜 받아줘야 하니? 가족들 다 등 돌리고 집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제야 나를 찾아와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건가 싶었지. 하지만 그렇게 며칠을 계속 찾아오길래 대체 왜 저러는지 이유나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서 오늘은 내가 그 양반을 따로 앉혀놓고 조용히 물어봤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과연 예비 장모님은 어머니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이제야 제기하시는 걸까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매일같이 어머니 가게에 찾아오고 계셨다니요. 그것도 벌써 닷새째라니. 저는 그동안 예비 장모님께서 상견례 자리에서의 일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계실 거라고, 어쩌면 속으로 저희 가족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차분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박 여사 처음 며칠은 가게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곤 했어.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아무리 퉁명스럽게 대해도 꿋꿋하게 구석에 앉아 있다가 가더구나. 그러더니 어제부터는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지. 설거지며 테이블 정리며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하더란 말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마감 후에 그 양반을 따로 불러 앉혀놓고 물어봤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당신 딸 결혼이 그렇게 아쉬워서 그러는 거냐고. 어머니의 물음에 예비 장모님께서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한참을 우시다가 어렵게 입을 여셨다고 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부인. 제가 그날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성장 배경이 좀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아주 베베 꼬여 있어요. 남이 저보다 잘나거나 행복해 보이는 걸 잘 못 견디고 괜히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못난 마음이 불쑥불쑥 들더라고요. 예비 장모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속내를 어머니께 모두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이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며느리는 친정도 부유하고 자기 사업으로 아들보다 돈도 훨씬 잘 버니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배가 아팠다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사사건건 시집살이를 시키려 해도 남편은 늘 며느리 편만 들고 아들은 되레 자기 엄마더러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냐며 핀잔을 주니 시어머니로서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기가 시집갈 사람이 사부인 아드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판사님이라고 저한테 어찌나 자랑을 하고 존경심을 표하던지요. 평생 저한테 그런 칭찬 한번 안 하던 딸이 그러니 솔직히 별 볼 일 없이 국밥이나 파는 여자가 아들을 판사로 키워내서 저런 소리까지 다 듣네 싶어서 또 못된 질투심이 발동했어요. 물론 사위 직업이 좋으면 저도 좋지만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해벌쭉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아이고 아들 쪽 사돈한테처럼 이번에도 내 기가 아주 팍 죽겠구나 싶어서 자존심도 상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자식들 열심히 키웠는데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괜히 제 자식들까지 무시당할 것 같아서 심기가 몹시 불편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사부인께서 친모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니 더더욱 마음이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그날 술까지 잔뜩 취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비 장모님께서는 흐느끼며 말을 이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정말 못나고 못된 사람인 거. 사실 자식들한테까지 완전히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정말로 이혼당할까봐 무서워서 사부님께 찾아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달려온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딸 정기가 너무나 힘들어해서요. 사부인도 아시다시피 저와는 다르게 우리 정희는 정말 날개만 없다 뿐이지 천사나 다름없는 아이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정희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부인 제발 우리 정희 인생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비 장모님께서는 테이블에 눈물을 뚝뚝 떨구시며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 얼굴도 안 비추고 전기와 인연을 끊고 살라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제발 자기 딸을 한 번만 더 받아달라고 애원하셨다고 합니다. 한없이 못난 사람이긴 해도 자신도 부모이기에 제발 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비셨다고요.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부모인지라 마음이 참 안 좋더라. 우선은 생각해 볼 테니 돌아가 보라고 말해도 그 양반이 끝까지 가게에 남아서는 내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은근슬쩍 손님들한테 서빙까지 하려고 들더구나. 내 눈치를 슬슬 보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마감 때 테이블도 다 치우고 바닥도 깨끗하게 쓸고 닦고 나서야 겨우 돌아갔어. 고생 많으셨어요. 사부인 타고는 허둥지둥 돌아가는데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 어머니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는 제 손을 다시 한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전기한테 그 문자를 받고 나니 이런저런 생각이 더 많아졌어.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이 아직 다 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저렇게 며칠씩이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에게라면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반성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판사인 내 일이기도 하지 않겠니? 그러니 성호야, 네가 아직 정기에게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냥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지 말고 한번 진행해 보려무나. 어머니의 말씀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비 장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예비 장모님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는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한 번쯤 예비 장모님을 용서하고 정희 씨와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내심 안도에 눈물이 흐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다음 날 퇴근길에 정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다시 한번 잘 만나보지 않겠냐는 가슴 벅차오르는 말을 내뱉었죠. 수화기 너머로 정기 씨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랑 요새 전혀 말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럼 우리 안 헤어지는 거죠. 성호 씨, 저 마침 지금 퇴근했는데 당장 어머님 가게로 달려가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정말 죄송했다고 직접 말씀드릴래요. 정희 씨는 울고 웃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얼른 정희 씨를 보고 싶어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고 저희는 어머니 가게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긴장한 정희 씨에게 심호흡을 시킨 후 함께 어머니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아닌 예비 장모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건지 테이블 하나를 정성껏 치우고 계시던 예비 장모님께서는 저와 자신의 딸을 보자마자 허둥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군요. 정희야 성호 서방, 아니 김서방 예비 장모님께서 당황하며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엄마, 그동안 계속 여기 와 계셨다면서요.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정희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들었니? 엄만 그냥 사부인께 용서받으면 그때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김서방한테도 사부인께 용서받은 다음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려고 했고, 내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예비 장모님께서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성호야, 아니 김서방, 내가 자네 어머니께 정말 무례하게 굴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하네. 자네 어머님께도 용서를 빌려고 이렇게 계속 찾아오고 있었네. 제게 사과하시는 예비 장모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순간 말소리를 들으신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성호 왔니? 아이고, 우리 정희도 왔구나. 그래, 다시 잘 해보기로 한 게냐. 정희 씨가 어머니께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네, 어머님, 이게 전부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를 용서해 주신 덕분이에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다시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됐다, 아이. 사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겠니? 어머니께서는 정희 씨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때 예비 장모님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딸을 받아주시기로 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저도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어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박 여사.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박 여사 용서해 드릴 테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계속 손님이 몰려와가지고 통 말할 틈이 없었네요. 언제 또 그렇게 오셔서 설거지에 테이블 정리까지 싹 다 도와주셔서 덕분에 제가 오늘 숨 좀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절대 용서 못 해드리고 저랑 약속 몇 가지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휘둥그레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예비 장모님께서는 뭐든지 다 약속하겠다며 고개를 마구 끄덕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종이 한 장을 볼펜과 함께 예비 장모님께 건네셨습니다. 자,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2번 다시 술은 입에 대지 않겠다. 2번째, 남에게 시기 질투가 날 때는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한 가지씩 해준다. 3번째, 스스로가 못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거울을 보고 반드시 스스로를 칭찬해준다. 이 3가지 다 약속하실 수 있으면 여기 아래에 날짜도 적으시고 서명도 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이건 박 여사나 성호 정기를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바로 나, 그리고 우리 아들 걱정 안 시키려고 하는 약속인 거 아시죠? 박 여사께서 그 못난 마음 버리시고 주사 못 부리시게 술도 다 끊으셔야 나도 우리 아들도 걱정을 안 할 테고 우리 성호한테 괜히 시비 거시는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우리 아들 통해서 틈틈이 확인할 겁니다. 박 여사 똑바로 하셔야 해요. 그때 내가 으름장 났던 거 기억하시죠? 국밥으로 확. 아휴, 기억하고 말고요. 술에 취했어도 어떻게 그 무서운 말씀을 잊겠습니까?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사부인 무서워서라도 제가 꼭 지키고 말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장모님께서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각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아셨으면 됐네요. 성호야, 내 어머니,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 네, 장모님, 눈물 좀 닦아드리고 휴지라도 좀 가져다 드려. 아, 네, 장모님, 여기 휴지. 저는 얼떨결에 예비 장모님을 처음으로 장모님이라고 부르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장모님이라니. 고맙네, 김서방.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로 미안했네. 앞으로 꼭 이 약속들 다 지키겠네. 장모님께서는 그런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셨고 정희 씨 또한 그런 자기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를 몇 번이고 찾아와 감사하다며 머리를 숙이셨다고 합니다. 또한 예비 장모님을 어떻게든 고쳐주고 감싸줄 생각은 못하고 섣불리 이혼을 선언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앞으로 예비 장모님께서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이 곁에서 잘 살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네요. 예비 처남 또한 나중에 저를 만나 자기 누나와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자기 어머니를 상견례 자리에서 진작 말리지 못해 미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가 났었지만 워낙에 정기 씨를 좋아했던 제 여동생 수하는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비 아내였던 정희 씨는 더 이상 예비가 아닌 온전한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제 아내의 뱃속에는 저희 2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소중한 생명이 5개월째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랜만에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어머니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어서 불쑥 들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판사 사위 왔어. 어서. 와, 어이 수아. 엄마, 여기 우리 사위 왔네.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얼른 말아줘요. 주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장모님이셨죠? 성호 서방 왔는가? 아니 글쎄, 이 양반이 자네 장모를 꼭 여기 못 오게 해달라지. 뭔가 요즘 우리 단골 손님들보다 자네 장모가 더 자주 오는 것 같다고 말이야. 아이 참 언니는 속으로는 내가 매일 와서 일도 거들어주고 말동무도 해줘서 좋으면서 괜히 툴툴거리기는. 정말 웃기게도 장모님께서는 그날 이후 저희 어머니의 열렬한 팬이자 때로는 철없는 동생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직접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머니께 각서까지 쓴 날 이후로 장모님께서는 정말로 술을 딱 끊으셨고 심지어 그토록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던 당신 며느리,
그러니까 제 처남댁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꾹 참고 있던 속내나 불만들을 저희 어머니께 찾아와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며 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뵈러 가게에 왔다가 몇 번 그 모습을 봤는데 장모님의 모습이 마치 친한 친구에게 시시콜콜한 수다를 늘어놓는 사춘기 소녀 같아서 너무나 귀여우시더라고요. 언니, 내가 요새 우리 며느리한테 또 못마땅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래도 꾹 참았어요. 아니, 솔직히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요즘 것들이란. 그런데 언니 말대로 며느리한테 한 소리 하고 싶을 때 나는 참을성 있는 시어머니다.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하고 나한테 칭찬을 해주니까 신기하게도 나쁜 생각은 잠시 잊게 되고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그냥 참자 내가 이해해주자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니까요. 요즘엔 다른 잘 되는 사람을 봐도 예전처럼 그렇게 질투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고 세상도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주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언니 덕분이지 뭐예요. 어느새 장모님의 저희 어머니에 대한 호칭은 사부인에서 언니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더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겉으로는 장모님을 귀찮아하시는 듯해도 장모님 말씀처럼 내심 장모님을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자식들도 다 결혼시키고 이제 혼자 남으신 마당에 자신을 그렇게까지 좋아해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마치 철없는 친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아 외롭지 않다면서 말입니다. 제가 같이 살자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건강히 받쳐주는 한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셔서 늘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제 빈자리를 장모님께서 넉넉히 채워주고 계신 것 같아 저와 수아는 한편으로 장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원망스럽고 밉기까지 했던 분인데 사람의 일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변하시자 장모님 말씀처럼 그동안 시댁에 대면대면하게 굴었던 처남댁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은 일도 너무 정신없는데 시댁만 오면 어머님께서 자꾸 뭐라고 하셔서 일 핑계대고 일부러 안 온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어머님께도 얼마 전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요. 그런데 요즘엔 어머님께서 먼저 일 많이 바쁘냐, 잠은 제대로 자고 일하는 거냐고 걱정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엔 저도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술까지 끊으시니까 아버님하고 사이도 더 좋아지셨고요. 그렇죠. 아주버님, 장모님께서는 스스로 변하기 시작하시면서 장인어른과 처남댁과의 사이까지 모두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이 모든 게 저희 어머니의 현명함 덕분이라며 아직까지도 저희 어머니께 굉장히 고마워하고 존경스러워하죠. 이렇듯 한때 영영 남남이 될 뻔했던 저의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이제 저와 저희 어머니의 가장 소중하고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장모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따라 봉사활동까지 함께 나가기도 하세요. 한번 좋은 사람이 되고 나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면서 말이죠. 저도 아내와 함께 어머니처럼 꾸준히 봉사활동과 기부 후원을 하고 있으니 결국 저희 어머니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저와 제 장모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로 불우한 환경에 처한 누군가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저희 어머니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바로 저처럼 말이죠.
또한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과 행동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 장모님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굳게 닫힌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세상은 아주 조금씩 더 아름답게 변화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선행과 더불어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정의롭고 이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